한국 기술자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수갑을 채워 끌고 갔던 미국이 불과 며칠 만에 무릎 꿇고 애걸했습니다. 제발 다시 돌아와 주세요라고 말이죠. 하루에 120만 달러씩 손실이 쌓여가는 상황에서 미국 전체가 깨달은 충격적인 진실이 있었어요. 15년 차 베테랑 공무원조차 편견을 버리고 공개 사과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 놀라운 반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영상을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 경제개발청에서 15년째 일하고 있는 사라 맥클레인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들어올 때 그렇게 큰 기대는 안 했어요. 동양 기업들이 와서 얼마나 잘할지 의문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제가 조지아 주지사 앞에서 무릎 꿇고 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 없이는 공장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간청하고 있어요. 다시 돌아와 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까지 왔을까요?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전 완전히 다른 생각이었는데 말이죠. 지난주 화요일 아침이었어요. 사무실에서 커피 마시며 뉴스를 보는데 이민세관단 속국에서 대규모 단속을 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솔직히 속으로 시원하다고 생각했어요. 드디어 불법 체류자들을 정리하는구나 싶었거든요. 제가 담당하던 현대차 LG 배터리 공장 프로젝트에도 한국 사람들이 많이 와 있었어요. 저는 그들이 그냥 일반적인 외국인 노동자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우리 미국 사람들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16살 딸 에밀리가 현대차 공장 얘기를 하길래 그냥 외국 회사가 와서 일자리 만들어주는 거라고 설명했어요.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말이죠. 한국 사람들은 어떨 것 같냐고 묻자 그냥 다른 외국인들과 비슷하겠지 뭐라고 대충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9월 4일 그날 아침 모든 게 바뀌었어요. 이민세관단 속국 요원들이 공장을 급습해서 475명을 체포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법과 질서가 바로 서는 거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30분 후 현장 관리자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떨리더군요. 공장이 완전히 멈췄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도 일을 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뭔 소린지 이해가 안 됐어요. 직접 현장에 가봤습니다. 거대한 배터리 생산 라인이 완전한 침묵이었어요. 평소에는 기계들이 웅웅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정말 조용했습니다. 미국인 직원들이 복잡한 장비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존슨 팀장이 저한테 와서 이걸 어떻게 작동시키는지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한국 사람들이 없으니까 손을 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평소 하루에 1200대 분량의 배터리를 생산하던 공장이 완전히 멈춘 거예요. 손실이 얼마인지 계산해보니 하루에 120만 달러였습니다. 그제서야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직접 공장 안을 돌아다니며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남겨둔 수기 메모들이 곳곳에 붙어 있더라고요. 이상훈이라는 수석 엔지니어가 써놓은 걸 보니 온도를 0.3도까지 세밀하게 조절하는 방법이 적혀 있었어요. 습도도 2% 차이까지 손으로 맞춘다는 겁니다. 미국 직원들한테 물어보니 정말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온도계나 습도계 보지도 않고 그냥 느낌만으로 척척 맞췄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배터리 성능이 확 떨어진다는 걸 몸으로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김진우라는 품질 책임자 자리에 가보니 더 깜짝 놀랐습니다. 배터리셀을 손으로 살짝 만져보기만 해도 0.01mm 분량을 찾아낸다는 메모가 있었거든요. 존슨 팀장한테 확인해보니 정말이라고 하더군요. 김진우 씨가 손끝 감각만으로 이건 불량이다 저건 괜찮다 바로바로 판별했다는 겁니다. 하루에 수천 개씩 체크하는데도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었다고 했어요. 박민수 팀장이 담당하던 장비 조율 부분은 더 신기했어요. 기계 돌아가는 소리만 들어도 뭐가 문제인지 바로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마치 숙련된 정비사가 엔진 소리만 듣고 차 고장을 찾는 것처럼 말입니다. 미국 직원들은 6개월 동안 배워도 따라할 수 없었다고 했어요. 어떤 때는 기계가 멀쩡해 보이는데도 박민수 씨가 내일 고장날 것 같다고 말하면 정말 그 다음날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체포되고 나니 품질 불량률이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평소에는 5% 정도였는데 갑자기 78%까지 뛰었습니다. 거의 80%가 불량품이라는 소리죠. 이런 상태로는 제품을 시장에 내놓을 수도 없었어요. 게다가 생산 속도도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존슨 팀장이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라 진짜 장인들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기계와 컴퓨터로 측정하려고 하는 걸 그분들은 손과 눈과 귀로 다 해결했다는 겁니다. 30년 경력의 베테랑이라고 해도 이 정도 실력은 없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한국 기술자들의 실력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공장이 멈춘 지 3일째 되던 날부터 제 전화기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조지아 주지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당장 애틀랜타로 올라오라고 하더군요. 가보니 주지사가 완전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당신이 이 프로젝트 총책임자 아니었냐면서 호통을 치더라고요. 주지사가 저한테 소리를 지르더군요. 700조 원 투자 프로젝트가 이 모양이 뭐냐고 말이에요. 한국 기업들이 우리 조지아를 믿고 왔는데 이제 와서 공장을 못 돌린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며칠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변명했어요. 하지만 주지사는 들어주지도 않았습니다. 지역 상공회의소 사람들도 저를 불러서 따졌어요. 윌슨 회장이 책상을 탁 치면서 800개 일자리가 날아갔는데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하더라고요. 지역 경제가 이 공장 때문에 얼마나 활성화됐는데 이제 와서 이 모양이냐는 겁니다. 맥도날드부터 시작해서 주유소, 편의점까지 다 매출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더군요. 현지 언론에서도 연일 저를 비난했습니다. 조지아 타임스에서는 경제개발청이 외국인 의존도를 제대로 파악 못했다는 기사를 일면에 냈어요. 지역 방송에서도 저한테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는데 다 비난 일색이었습니다. 15년 동안 쌓아온 제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가장 힘든 건 동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경제개발청 직원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복도에서 마주쳐도 인사를 대충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점심시간에도 저랑 같은 테이블에 앉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브라운 부청장은 아예 대놓고 말했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 청 전체가 욕먹고 있다고 말이죠. 솔직히 말하면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집에 와서도 잠을 못 잤습니다. 밤마다 생각해봤어요. 정말 제가 잘못한 걸까? 한국 사람들을 너무 우습게 본 걸까?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미국 사람들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16살 딸 에밀리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실력 있는 사람을 인종으로 차별하는 게 맞냐고 말이에요. 학교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나 봐요. 친구들이 한국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다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머리가 번쩍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나 싶었어요. 딸 에밀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실력 있는 사람을 인종으로 차별하는 게 맞냐는 그 질문이 밤새 저를 괴롭혔습니다. 데이터를 다시 자세히 분석해봤어요. 하루 생산 손실액이 정확히 120만 달러였고 미국인만으로 같은 품질을 만들려면 최소 18개월이 걸린다는 걸 알았습니다. 지역 협력업체 40여 곳도 연쇄 타격을 받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정치적 압박 때문에 그냥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브라운 부청장도 그러라고 조언했어요. 괜히 나서서 더 큰 문제 만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15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이런 적은 처음이었어요. 밤새 고민하다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기자들이 몰려들었는데 대부분 비난할 준비를 하고 온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제가 틀렸다고 공식 사과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은 범죄자가 아니라 우리의 선생님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거렸어요. 아무도 제가 이런 말을 할 거라고 예상 못했거든요. 조지아 타임스 기자가 그럼 지금까지 잘못 판단했다는 뜻이냐고 날카롭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솔직하게 답했어요.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보수 정치인들의 반발이 거셨어요. 공화당 맥클린 의원이 성명을 냈습니다. 외국 기술 의존은 국가안보 위협이라고 하더군요. 미국 우선주의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지역 노조에서도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존슨 노조위원장이 미국 일자리를 외국인에게 빼앗기면 안 된다고 강하게 항의했어요. 하지만 냉정한 숫자 앞에서는 모두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공장 가동률이 95%에서 22%로 떨어졌어요. 품질 불량률은 5%에서 78%로 뛰었고요. 일일 손실이 120만 달러씩 계속 쌓여갔습니다. 이대로 가면 1년에 4억 달러가 넘는 손실이었어요. 가장 놀라운 건 현장 직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존슨 팀장이 저한테 와서 말하더라고요. 한국 분들이 계실 때는 매일 뭔가 배우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예술이었다고 하더군요. 손놀림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노조도 입장을 바꿨어요. 존슨 노조 위원장이 다시 저한테 와서 말하더라고요. 이분들에게 배워야겠다고 말이에요. 미국 제조업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는 거였습니다. 그때서야 지역사회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지역사회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공장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정말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체포된 한국인들이 기숙사에 남겨둔 수제 매뉴얼들이 있었거든요. 청소하러 들어간 직원이 찾아서 저한테 가져다 줬어요. 처음에는 그냥 개인 메모 정도로 생각했는데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게 정말 보물이구나 싶었어요. 이상훈 수석 엔지니어가 남긴 노트를 보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계절별로 온도와 습도를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 표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봄에는 이렇게, 여름에는 이렇게, 가을과 겨울에는 또 다르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비 오는 날과 맑은 날도 구분해서 적어놨어요. 아침 8시와 오후 3시의 차이까지 세세하게 기록해뒀더라고요. 미국 직원들은 이런 차이가 있는 줄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기계만 믿고 있었거든요. 김진우 품질 책임자의 노트는 더 자세했어요. 손끝으로 분량을 어떻게 판별하는지 단계별로 설명해 놨더라고요. 첫째는 표면의 거칠기를 확인하고, 둘째는 온도를 느껴보고, 셋째는 무게감을 체크한다는 식으로 말이에요. 심지어 그림까지 그려서 설명해 놨습니다. 배터리 셀마다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구분하는지까지 다 적어놨어요. 0.01mm 차이도 놓치지 않는 비결이 여기 있었던 거죠. 정말 대단한 노하우였습니다. 박민수 팀장의 기계 진동 분석법은 정말 예술이었어요. 기계별로 정상 소리와 이상 소리를 구분하는 방법이 적혀 있었거든요. 고주파는 이런 문제, 저주파는 저런 문제라고 상세하게 분류해 놨더라고요. 어떤 소리가 나면 어느 부품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까지 다 적어놨습니다. 심지어 계절별로 기계 소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까지 기록해뒀어요. 겨울에는 금속이 수축해서 소리가 달라진다는 것까지 고려한 거예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따로 만든 영어 설명서였어요. 미국 동료들을 위해서 만든 건데 정말 정성스럽게 써놨더라고요. 어려운 기술 용어도 쉬운 단어로 바꿔서 설명했고 실수하기 쉬운 부분은 빨간색으로 표시까지 해놨습니다. 그림도 그려놓고 화살표로 방향까지 표시해뒀어요. 이 사람들이 체포되면서도 우리를 이렇게 생각해줬다니 정말 고마웠습니다.
이런 배려심을 가진 사람들을 범죄자 취급했다는 게 정말 부끄러웠어요. 이 노트들 덕분에 공장이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가동률이 22%에서 35%까지 올라갔습니다. 품질 불량률도 78%에서 60%로 줄었고요.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확실히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존슨 팀장이 저한테 와서 말하더라고요. 한국 분들이 진짜 대단한 것 같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떠나면서도 우리를 도와주려고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분들이 떠났지만 지혜만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노트 덕분에 공장이 조금씩 나아졌지만 여전히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었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돌아와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워싱턴으로 향했어요. 15년 공무원 생활에서 이렇게 큰 결단을 내린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집에서 에밀리가 엄마 정말 대단하다고 응원해 주더라고요. 13살 아들 잭슨도 엄마가 한국 아저씨들을 도와주는 거냐고 물어보면서 지지해줬어요. 먼저 상무부를 찾아갔어요. 윌슨 부차관보와 면담을 했는데 생각보다 호의적이었습니다. 외국인 기술자 복귀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한다고 하더라고요. 미국 제조업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숙련된 인력이 절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어요. 조지아 공장 사태를 이미 다 알고 있더군요. 하지만 이민 정책은 자기네 소관이 아니라서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국토안보부 쪽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완전히 달랐어요. 존스 차관이 저를 만나자마자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법과 질서 원칙상 절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한번 단속된 사람들을 다시 들여보내면 앞으로 이민 단속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불법은 불법이고 예외는 있을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었어요. 저는 경제적 손실 데이터를 보여줬지만 전혀 들어주지 않더군요. 그런데 국방부에서 나온 보고서가 상황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한국 배터리 기술이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자산이라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한국과의 협력이 필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는 한국 기술 없이는 중국을 따라잡을 수 없다고 명시돼 있었어요. 이 보고서가 나오자 워싱턴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의회 청문회에서도 증언했어요. 상원 상업과학교통위원회에서 불러서 증언할 기회를 줬거든요. 정말 떨렸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저는 15년간 외국 기업을 유치해왔지만 이런 수준의 기술력과 헌신은 처음 봤다고 말했어요. 특히 한국 기술자들이 체포되면서도 미국 동료들을 위해 상세한 매뉴얼을 남겨둔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분들은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라 미국 제조업의 미래를 책임질 진짜 파트너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스미스 의원이 제 증언에 크게 공감하더라고요. 미국이 진정한 강국이 되려면 우수한 인재를 끌어들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동조했어요. 텍사스 출신 윌슨 의원은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한 지방 공무원의 작은 용기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워싱턴에서의 활동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전국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건데 미국인 72%가 숙련된 외국 기술자가 필요하다고 답한 거예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반대 의견이 더 많았는데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CNN에서 나온 결과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빨리 바뀔 줄은 몰랐거든요. 조지아 주민들의 반응이 가장 극적이었어요. 처음에는 저를 비난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한국 엔지니어들의 복귀를 촉구하기 시작했거든요. 지역 신문인 브라이언 카운티 타임스에 독자 투고가 쏟아졌습니다. 한국 분들 없이는 우리 지역 경제가 안 된다는 내용이었어요. 심지어 초등학생들까지 한국 아저씨들 다시 와달라는 편지를 써서 보내더라고요.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상공회의소 윌슨 회장이 저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왔어요. 한 달 전에 800개 일자리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호통치던 그분이 말이에요.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정말 대단한 분들이었다면서 어떻게든 다시 모셔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역 경제가 이분들 덕분에 얼마나 발전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현지 노조 반응도 180도 바뀌었어요. 존슨 노조 위원장이 저한테 와서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처음에는 일자리를 외국인한테 빼앗긴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분들이 미국 노동자들의 선생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배울 게 정말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노조 차원에서도 한국 기술자들 복귀를 적극 지지한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보수 언론의 변화였습니다. 처음에 저를 비판했던 조지아 포스트 신문이 사설을 냈어요. 미국 우선주의와 우수 인재 유치는 다른 문제라는 내용이었거든요.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게 오히려 미국을 더 강하게 만든다고 주장했어요. 폭스 뉴스에서도 조지아 현장을 직접 취재해서 보도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남긴 노트들을 카메라에 담으면서 이런 세심함과 전문성은 정말 배워야 한다고 평가하더라고요. 정치권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 출신 하원 의원인 데이비스 의원이 특별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첨단 기술 분야에서 일하는 외국인 전문가들에게는 특별 비자를 주자는 내용이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 같은 분들이 다시는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 의원들도 동조하기 시작했어요. 트럼프 대통령도 움직였어요. 백악관에서 공식 브리핑을 통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배터리 인력이 부족하면 일부 인력은 불러와야 한다고 말했거든요. 물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라고 했지만 이전 입장과는 완전히 달라진 거였어요. 한 지방 공무원의 작은 용기가 결국 대통령까지 움직인 셈이었습니다. 정말 믿어지지 않는 일이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변화 이후 정말 극적인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어요.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사이에 특별 협의가 시작됐고 새로운 기술 비자 카테고리를 만들기로 합의했습니다. 첨단 제조업 분야의 숙련 기술자들에게는 별도의 빠른 절차를 적용하기로 한 거예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겪었던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조지아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이었어요. 브라이언 카운티 전체가 나서서 한국 엔지니어들을 다시 모셔오자는 캠페인을 벌였거든요. 현수막도 걸고 동네 곳곳에 포스터도 붙였어요. 한국 아저씨들 다시 와주세요라고 한글로 쓴 현수막도 있었습니다. 지역 교회에서는 한국어로 기도문까지 준비했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보니 정말 눈물이 났어요. 존슨 팀장을 비롯한 공장 직원들도 특별한 준비를 했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돌아오면 제대로 된 환영식을 해주자고 의견을 모았거든요. 그분들이 선생님이었다는 걸 인정하고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심지어 간단한 한국어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같은 기본 인사말을 익히더라고요. 2주 후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이상훈, 김진우, 박민수 세 분을 포함해서 총 15명의 한국 기술자들이 조지아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 나가보니 수백 명의 지역 주민들이 마중을 나와 있었어요. 환영 현수막과 태극기, 성조기가 함께 펄럭이는 모습이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한국 분들도 이런 환영을 받을 줄 몰랐는지 많이 놀라워 하시더라고요. 이상훈 수석 엔지니어가 저한테 와서 말씀하시더군요. 미국에서 이렇게 환영받을 줄 몰랐다고 하시면서 정말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김진우 품질 책임자도 눈물을 글썽이면서 미국 동료들이 정말 좋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박민수 팀장은 이제 진짜 한 가족이 된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듣는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공장이 다시 정상 가동되기까지는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돌아오자
마법처럼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가동률이 95%로 회복됐고 품질 불량률도 5% 이하로 떨어졌어요. 하루 1200대 생산도 다시 정상화됐고요. 정말 이분들이 없으면 안 되는 분들이었구나.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많은 걸 배웠어요. 15년 동안 경제 개발 일을 하면서 숫자와 데이터만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어요. 에밀리가 저한테 말했죠. 엄마가 배운 건 진짜 실력 앞에서는 국적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 맞죠라고 말이에요. 정말 그랬어요.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보는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남긴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성실함과 배려, 그리고 진정한 장인 정신이었어요.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걸 말이에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